오늘 또다시 이제 수급 쏠림이 좀 나타났죠.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뚫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 쏠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소외가 굉장히 심하셨을 거고, 그래도 반도체를 포트에 어느 정도 담아두신 분이시라면 다른 종목의 하락을 반도체로 충분히 좀 만회하셨을 수 있을 그런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이제 포트에 대한 전략은 이제 반도체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뭐 로봇이라든지 낙폭과대 실적주 이렇게 플러스로 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여전히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FOMC 결과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실적 중요하죠. 실적 제일 잘 나온 게 뭐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수급을 들어오게 한 뭐 가장 이제 결정적이자 근본의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캐비넛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연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연내 금리 동결 혹은 한 차례 인상, 요게 이제 팽팽했었어요. 패드워치 기준으로. 근데 캐비넛이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연말까지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 확률이 8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캐비넛이가 꽤 매파적인 언급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조금 매파적인 언급을 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캐비넛 의장이 조금 이제 두려웠던 게 시장과 자주 소통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준에서도 확인된 건 뭐죠? 나는 시장과 자주 소통할 생각이 없어. 네, 그건 오히려 좋지 않아,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설도 매일 안 한다고 했고요. 점도표도 혼자 안 찍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보면 조금 깜깜이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도 본인에 대한 그 금리 관련된 정책을 전혀 힌트를 주지 않은 건 아니고, 나는 물가를 확실히 잡을 것이다, 이런 말은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매파라는 그런 본색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요. 일단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컨센서스기는 한데, 지금 국제 유가가 현재 시점부터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서명을 했고, 물론 이제 60일간의 세부 협상이 필요하지만 그게 잘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가 안정되겠죠. 완만하게. 이렇게 되면 연말 정도의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연말까지 이제 많으면 한 차례 금리 인상, 아니면 운 좋으면 동결할 수도 있겠다, 요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리스크는 일단 한숨은 돌렸다. 물론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추적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가 안정되려면 트럼프와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종전 MOU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미국이 얻어간 게 뭐지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갖게 하죠. 사실상 누가 이겼냐라고 하면 현재까지의 결과는 이란이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60일 동안은 호르무즈가 통행료나 이런 거 없이 풀립니다. 그래서 누구는 한 60일 정도 풀리니까 이제 물가, 유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직은 파괴된 정유 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는 유가가 하락하기 어림도 없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어찌되었던 간에 방향은 완만한 우하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과도했던 그 물가를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좀 물가를 잠재우는데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을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어제 밤에 나온 내용 중에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 코스닥 일부 리그 70개 종목으로 압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기존에는 100종목, 한 130종목, 그러니까 리그제를 했을 때 일부 리그, 그러니까 최상위권이죠.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종목이 100종목에서 한 130종목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70종목 정도만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우선은 코스닥에 정말 우량주를 고르려고 하니까 100종목조차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코스닥에 진짜 좀비 기업들 많고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 너무 많아요. 코스피에는 좋은 기업이 확실히 많습니다. 재무구조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근데 코스닥에서 재무구조 좋고 실적 잘 나오는 기업만 선별을 해도 사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코스닥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어설픈 종목 일부 리그에 넣지 말고, 자, 70종목 정말 소수 정예만 뽑아서 한번 육성해 보자. 제가 볼 때 이건 나쁘지는 않아요.
소수의 종목을 뽑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코스닥 지수에 크게 악영향이나 이렇다기보다는 코스닥에서의 정예를 확실하게 선정하겠다라는 거니까 70개 종목으로 압축한다면 어쨌든 리그제에 대한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 SKC에서 악재가 하나가 나왔는데 미국 유리기판 2공장 증설이 백지화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기사가 나오고 그 SKC가 또 반박을 했어요.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이걸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SKC 얘기를 제가 이제 오랜만에 드리는데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삼성전기와 SKC가 유리기판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앞서 나갔던 건 SKC가 맞다. 근데 그 SKC의 가장 큰 취약점은 뭐죠? 돈이 없다는 겁니다. SKC가 자체적인 사업으로 사실상 돈을 벌지 못하고 적자를 내다 보니까 유리기판 사업이라는 게 초기에는 돈 먹는 하마인데 이 돈 먹는 하마를 제대로 먹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기는 본업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이라는 계열사기 때문에 자금적인 부담은 없었고 유리기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유리기판에서는 삼성전기가 SKC를 앞선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아니나 다를까 SKC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SKC가 반박하긴 했지만 이 자금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 산업에 있어서 그 성장성을 끌어올리는 건 결국 뭐다?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회사채를 발행하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어떤 식으로 조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곱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확실히 성장에 대한 투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유리기판에서 어떤 승자가 나오게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환경들을 보면 투자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다시 한번 좀 증명은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오늘은 특징 섹터가 진짜 별로 없습니다. 수급 쏠림이 워낙 좀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그냥 반도체 관련해서 혹은 금리 인상 수혜주만 살짝살짝 움직였고 나머지는 다 개별주였어요. 그래서 반도체 빅2 오늘의 주인공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혹시 역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전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네. 어쨌든 기업 규모 면에서 그리고 사업 면에서 영업 이익 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앞서고 그 성장률 면에서도 크게 뒤진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뒤집어지기까지 할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오늘은 반도체 빅2 그중에서 하이닉스가 주인공이었고요. SK스퀘어랑 같이요. 그 MLCC 삼성전기, 삼화컨덴서, 한울반도체 무슨 무라타 모멘텀까지 끼어들면서 한울반도체가 상한가까지 갔고요. MLCC도 결국은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분야라고 봐야 되겠죠. 페라이트,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것도 똑같아요. 네,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서 전력을 관리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반도체에서 파생됐고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보험주는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캐비너 씨가 살짝 매파적인 언급을 하면서 보험주가 일정 부분 조금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들 한번 볼게요. 우선 그 저축은행에 4%짜리 예금이 생겼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저축은행의 1년 예금 금리 평균적으로 3.5%인데요. 4.2% 최고금리를 찍은 저축은행이 나왔습니다. 시중금리가 이미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신현성 총재는 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내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중금리는 먼저 반영을 하죠. 그래서 예금금리가 앞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갈 텐데 지금 예금 자금이 다 빠져서 증시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예금금리를 높일 때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서 일부라도 예금으로 이동하는지 그게 또 관건입니다.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 자체로는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예금금리 인상이 일정 부분이라도 머니 무브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예금금리가 3%에서 4% 된다고 나 이제 주식 안 하고 예금할래
이러실 분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일정 부분의 이동이라도 있다면 투자자 예탁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죠. 수치적으로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전주가 오늘 좀 가려다가 좀 못 간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규 대형 원전 2기 그리고 SMR 1기의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원전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 원전 수출, 체코 원전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원전 수출도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괄적인 그 원전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는 사실상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수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고 원전주는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괴리율이 작게는 1.5%에서 크게는 3%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5% 올라가면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10%가 올라가야지 맞잖아요. 근데 그걸 추적을 못하고 9% 혹은 뭐 8.8%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버리지가 정확히 2배를 추적해야지 내가 그 해당되는 수익을 보는데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그만큼의 또 수익 기회를 날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의 음의 복리 효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올라갈 때는 상관없지만 위아래로 흔들면서 올라가면 그 순간에 돈은 녹아버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 하신다면 며칠 정도만 보유하실 분들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괴리율을 증권사에서 쉽게 못 잡을 거예요. 왜?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량이 너무 폭발하잖아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를 하는데 이 괴리율을 잡는 게 아무리 뭐 유동성 공급자 LP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LP가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괴리율은 계속 확대될 거예요. 그러면 요 투자를 했을 때 조금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 이슈 한번 볼게요. 넷마블 신작이 나왔는데 MMORPG 솔 인챈트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꽤 규모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흥행을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좀 특징적인 게 게임 자체를 내가 관리자처럼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난이도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게임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걸 직접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RPG 게임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이 흥행을 한다면 넷마블의 상당히 새로운 IP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게임주도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는 편이기는 한데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낙폭과대 게임주들이 일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 반도체 쏠림 때문에 게임주도 일제히 조정받기는 했는데요. 넷마블의 MMORPG 대작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들 추가적으로 코멘트할 게 있으면 제가 확인해보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슈 한번 볼게요.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좀 약하기는 했지만 저도 궁극적인 방향성은 상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슈들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미약품과 일라이 릴리의 이슈 있었고 또 오스코텍의 라이선스 아웃, 올릭스와 로레알의 투자 유치 이게 하나하나가 작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굵직한 이슈예요. 한미약품이 릴리의 단장증후군 치료제 소네펙 글루타이드 총 굉장히 큰 규모로 조단위로 기술 이전을 했죠. 선급금을 받았고 개발 허가 상업화 마일스톤. 그다음에 오스코텍 또 미국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세비도플래닛 대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 체결했고 올릭스 로레알의 CVC인 볼드를 포함해서 미국 자산운용사 운영하는 펀드로부터 1,100억 투자 유치. 상당히 의미 있는 이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제약바이오주가 분위기가 좋았다면 이런 호재에 급격하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워낙에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영향을 미쳐도 뭐 반짝 반등에 그치는 그런 경우들이 나왔는데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시기에서는 호재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질 수 있겠다. 지금 상반기에 그 국내 제약바이오주의 기술 수출이 13조 원을 찍었어요. 올해가 아마 역대 최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상반기 정도의 그 기술 수출을 체결한다고 하면 역대 최대예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계속 높아진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는 항상 플랫폼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13조 기술 수출에는 그 후보물질 수출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플랫폼만 집중하실 필요는 없겠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조금씩은 모멘텀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원유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긍정적일 수 있는 이슈기는 해요. 네, 원유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WTI 가격이 좀 우하향을 하겠죠. 그리고 투기적 포지션이 줄고 원유 거래는 절반 이상이 투기적 수요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자 약간의 이제 트레이딩 같은 단타 수급도 굉장히 많은 게 원유 시장이거든요. 근데 원유 시장에서 투기적 매수 포지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아, 이제 유가로는 재미를 보기가 좀 힘들겠구나 라고 투기 세력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단기간에 유가가 빠르게 위로 튈 가능성이 적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투기 수요가 빠져나간다는 거는. 투기 수요가 빠져나갈수록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물가 인하를 자극할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유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좀 많이 떠나고 있다. 요 이슈고요.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엔화 약세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금리 한 번 올렸다고 해서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엔화가 튀지 않는다는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르게 청산될 가능성도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이 투기적 수요가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생각보다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원유와 엔화. 결론은 뭐죠? 원유와 엔화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투기적 수요가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참고사항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한번 볼게요.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조선협력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3,500억 달러 규모인데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가 있죠. 그 다음에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가 있는데 조선투자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이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LNG 프로젝트나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주 기업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반도체와 AI 여기 원전 써 있죠. 원전도 결국 에너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미투자 특별법 시행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요일 미국은 휴장입니다. 네, 금요일 휴장이니까 좀 편하게 쉬시면 되겠고 내일 월드컵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과 멕시코 월드컵 경기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는 이겼는데 멕시코는 쉽지 않은 상태죠. 멕시코와 어떻게 될지 이건 증시 이슈는 아닌데 써있길래. 자, 그리고 22일 월요일에 바이오 USA입니다. 요게 사실 제약 바이오의 엄청 큰 이벤트는 아니에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아니면 AACR이나 이런 것보다 주목도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래도 참가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한국관의 바이오 기업 26개가 참여하고 통합한국관에는 51개가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보고 혹시라도 이제 기술 수출이나 이런 가능성들이 생기면 견인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요즘에 살짝 또 쉬어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인터배터리 유럽 2026 여기에 국내 배터리 3사가 참여해요. 그래서 ESS 전시회도 개최를 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바이오와 배터리 관련된 이벤트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이 이벤트에 대한 그 바를 좀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넥스트레이드에서 흐름 간단히만 한번 보면요. 바이오주가 조금 눈에 띄죠. LNC 바이오, 한스 바이오 메드 살짝 올라오고 인탑스 이게 대표이사 교체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주주환원 이슈가 좀 있었고 한미반도체가 좀 올라옵니다. 한미반도체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넥스트레이드에서 한미반도체 조금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HBM4향 이제 TC 본더 꾸준하게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펩트론 제약바이오주가 꽤 눈에 띄어요. 좀 올라오고 화신 이게 그 차체 부품 관련주인데 로봇 밸류 체인으로 들어갔죠. 로봇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서 급등 급락하다가 살짝 올라옵니다. 네페스가 이번에 삼성전기의 실리콘 캐패시터의 패키징을 담당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선반영되면서 올라가기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시도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넥스트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두 가지네요. 네, 두 가지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움직임에 좀 힌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